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수지입니다. 오늘은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돈의 신에게 사랑받기 위한 기본 설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미움을 받는다라는 설정. 기억하세요. 당신의 설정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정말 노트를 쓰는 것만으로도 돈의 신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책을 펼쳤다면 먼저 이렇게 묻고 싶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잠시 내 이야기를 해보죠. 6년여 전 나는 아이가 둘 딸린 싱글맘이었습니다. 요즘엔 참기도 힘든 재래식 화장실이 딸린 낡은 집에 살면서 변변한 직업도 없는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친구와 함께 큰맘 먹고 핸드메이드 소품을 파는 가게를 시작했지만 매출도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도 이렇게 힘든 건 다 당신 탓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 당연히 그와의 사이도 좋을 리 없었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돌이켜보면 지금의 내 상황이 정말 싫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게를 시작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손님뿐 아니라 거래처, 그 외 업계 사람들 모두에게 말이죠. 그런데도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 생겼고 매출도 형편없었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음만 더 괴로워졌죠. 결국 우울증이 찾아와 한때는 돌발성 난청까지 생겼습니다. 더구나 우울증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걸리는 거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우울증이 깊어질수록 자괴감이 들고 불안해졌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왜 모든 게 다 꼬이는 거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닐까? 자신이 어딘가 부족하고 약하다는 생각에 모든 일이 무언가에 쫓기듯 굴러갔습니다. 불안함이 계속되었죠. 내 생각과 상관없이 모든 게 흘러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부분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지금은 일상이 된 일, 즉,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직시하기를 이때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의심하면서 깊이 파고 들어간 것이죠. 그 결과 모든 원흉의 시작은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항상 미움받는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죠. 다시 말해, 나는 항상 미움받는다가 내 설정이었던 것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전제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다들 나를 미워해. 너무 힘들어.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설정을 갖고 있었으니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도 말이죠.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항상 미움받아서 좌절하는 나에 푹 빠져 지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건 나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제야 나는 자신이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설정에서 사로잡힌 채 비극의 여주인공 행세를 했던 것이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설정을 깨달은 후부터는 모든 것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인간관계가 완전히 변했고 한 달 수입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는 고작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주가 현실로 만든다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설정. 나는 언제나 미움을 받는다. 이 설정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나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남에게 미움받는 상황을 만들어 왔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비슷한 시기에 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추천해준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읽으면서였죠. 아무 선입견 없이 순순히 읽어 내려갔지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각은 현실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하고 생각한 적은 있지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어 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된 것은 나는 언제나 미움받는다 라는 스스로가 만든 고정관념, 즉 설정이었죠. 이 깨달음은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노트 쓰기와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반복한 끝에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생각을 바꿔도 설정을 바꾸지 않는 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감정이 생기도록 설정을 변경하면 된다. 그러면 그 설정에 맞는 현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부터 언제나 미움받는다 라고 생각하며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그만두자.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 차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이없을 만큼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때까지 나는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 탓에 방문 판매에 딱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신문, 우유, 요구르트 등을 대량으로 구입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거절하지 않았을 뿐인데 언제나 강매당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집에 물건을 팔러 온 영업사원 잘못이야. 방문 판매라는 형태 자체가 문제야 하며 씩씩거렸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죠. 그런데 미움받아도 상관없다고 결정한 것만으로 방문 판매 사원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에는 조마조마해하며 가끔씩만 집에 사람이 없는 척을 했다면 결정한 다음부터는 전혀 초인종에 신경 쓰지 않았더니 아예 방문 판매 사원이 찾아오지 않게 된 거죠. 그 밖에도 마음이 맞지 않아 만나고 싶지 않았던 아이 친구 엄마와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기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쇼핑몰로 바꾼 후에 매출이 오르는 등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만큼 순식간에 많은 일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계기로 확신했죠. 생각이 아니라 설정을 바꿔야 한다고. 더 이상 행복해지기 위해 상대에게 머리를 숙일 필요도, 상대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는 상대라면 차라리 당신이 버리는 편이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당신이 꿈꾸는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입니다. 지금 자신이 있는 세계가 이 세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있는 세계는 당신이 결정해서 이루어진 세계일 뿐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우주를 내 편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캐릭터 관점이 아니라 플레이어 관점으로 즐겨라. 게임하는 내내 괴롭다면 다른 게임을 하는 편이 훨씬 낫죠. 더 쉽고 재미있는 게임으로 바꾸면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으니까요. 나는 머릿속으로 정리하는데 서툰 편입니다. 그래서 노트에 감정과 소원, 생각, 설정 등을 쓰기 시작했죠. 노트에 글을 써내려 가다 보면 머릿속이 차근차근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기에 노트 쓰기는 어느덧 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운이 보다 빨리 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미움받는다는 설정 외에도 스스로 나를 옭아매고 있는 설정이 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 후부터 내면의 감정 변화를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해 왔죠.
그 결과 행복하고 풍요로운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노트를 쓰기만 했는데도 스스로도 믿기 힘들 만큼 현실이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이건 게임처럼 아주 간단하기까지 하죠. 실제로 나는 인생을 게임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은 게임을 하면서 아, 죽었다. 또 실패했어. 에이, 이번 판은 망했다. 하며 짜증을 내곤 합니다. 왜 신나는 게임을 하는데 짜증이 나는 걸까요? 맞습니다. 자신이 게임 속 캐릭터의 관점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짜증이 나면 게임을 그만하면 되지 왜 계속하는 걸까? 하고 의아해하곤 한답니다. 게임을 즐기는 주체는 캐릭터가 아니라 게임기를 손에 쥔 플레이어입니다. 게임 속 캐릭터에 몰입하거나 캐릭터와 자신을 동일시하면 짜증을 내면서도 그 게임을 계속하게 됩니다. 물론 게임의 묘미는 힘들게 깨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개인의 취향이니 존중해 줘야겠지만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많은 사람이 인생이라는 자기만의 게임 속에서 나라는 캐릭터에 완벽히 몰입한 채 살아갑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나 주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죠. 스디쓴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달성했을 때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시시하다고 여기죠. 물론 관점은 캐릭터 관점입니다. 게임 속 캐릭터가 나는 왜 언제나 모험만 해야 해? 이제 모험 안 할래. 하고 선언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게임의 캐릭터인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인생의 주인공인 우리는 지금 눈앞에 놓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캐릭터 관점이 아닌 플레이어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하죠. 내가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싱글맘이라는 게임을 멈출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인생 게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임의 어떤 스테이지에서 살아갈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악당은 하나도 없고 같은 편만 있어서 아이템만 실컷 먹으며 스테이지를 깨는 설정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당신의 인생을 어떤 게임으로 만들지는 당신이 어떤 설정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방법은 인생을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객관적인 관점, 관찰자적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런 관점으로 상황을 디자인하면 우주는 당신이 정한 설정에 어울리는 현실을 하나하나 이루어줍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실과 환상의 상관관계. 지금 당신 주변을 이루는 세계는 당신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일 뿐입니다. 캐릭터 관점의 세계에서 보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 환상입니다. 실제로 게임을 조종하는 사람은 플레이어입니다. 게임기를 쥔 채 마음에 드는 환상을 만든 다음 캐릭터에 몰입해 그 세계를 즐기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환상이란 사실이 아닌 것. 달리 말해 기분이나 감정, 상상, 생각 등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컨대 사람, 캐릭터의 생각이나 감정은 대부분 환상에 좌우되는 것이죠. 돈이 없다는 말을 예로 들어볼까요? 갖고 싶은 물건 앞에서 살지 말지 망설여질 때 흔히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사실로 고치면 지갑에 몇 원이 있다가 정확한 표현이죠. 좋은 호텔에 묵었다. 남자친구가 좋은 차를 몰고 데리러 왔다.
이것도 환상입니다. 사실로 바꿔볼까요? 좋은 호텔에 묵었다. 이것은 리츠 칼튼에 묵었다. 남자친구가 좋은 차를 타고 데리러 왔다. 이것은 남자친구가 벤츠를 몰고 데리러 왔다. 로 바꿀 수 있습니다. 리츠 칼튼이나 벤츠라는 브랜드의 어디까지나 그 사람만의 고정관념인 좋다라는 기준을 더 씌워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특정한 단어에서 느끼는 저마다의 특별한 생각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사실의 환상을 더 씌워서 세상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감정을 즐깁니다. 캐릭터 관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환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신은 사실에 어떤 환상을 더 씌워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어차피 환상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면 즐겁고 행복한 환상 속에서 살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트에 감정을 쓰고 사실과 환상을 구분합니다. 먼저 복잡하고 모호한 내면을 자각한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마법은 사실 아주 간단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캐릭터 관점에서 바라보는 환상과 플레이어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실을 정확히 구별하려면 머릿속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잠시 생각하는 뇌와 우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개체의 감정을 맛보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은하가 무한하게 펼쳐진 우주. 그 속에 아주 작은 빛 알갱이의 집합체. 그것이 우리 인간이죠. 흔히 우주는 카오스이자 완벽한 질서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그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뇌도 우주와 마찬가지로 카오스이자 완벽한 질서를 이루고 있죠. 뇌는 우주와 같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뇌의 신경세포와 우주의 구조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뇌가 우주처럼 카오스이자 완벽한 질서라는 점입니다. 무한한 은하가 카오스에서 탄생하듯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겨나는 생각이나 감정 등도 본인이 깨닫기 전까지는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복잡하고 모호한 현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원하는 인생을 쉽고 간단하게 손에 넣으려면 자각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떨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은지를 자각하기만 하면 설정은 쉽게 변경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설정만 하면 당신이 바라던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노트로 혼돈을 정리하면 끌어당김의 힘은 강해진다. 몇 년 전쯤 미니멀리즘 열풍이 분 적이 있었죠. 노트를 활용해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는 행위는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머릿속 미니멀리즘이라고 할까요?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보통 머릿속 정리도 아주 잘합니다. 나는 원래 정리정돈을 잘 못하지만 지금은 노트 덕분에 머릿속 정리만은 누구보다 자신있게 되었죠. 그러니 당신도 얼마든지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방에 있는 옷장을 열어보세요. 마음에 드는 옷, 필요 없는 옷, 어울리지 않는 옷이 먼지와 함께 뒤섞여 있지 않나요? 그런 상태에서는 필요한 옷과 불필요한 옷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려면 일단 옷을 전부 옷장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옷과 가방, 지금 당장 버려도 불편하지 않을 만한 옷과 가방을 구분해야 하니까요. 머릿속 정리도 옷장 정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감정을 모조리 노트에 끄집어내야만 필요한 감정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죠.
필요 없는 감정과 생각,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먼지와 쓰레기는 당장 내다버리고 소중한 생각, 간직하고 싶은 감정들만 소중히 보관해 두세요. 머릿속을 정리하고 나면 자기 인생을 플레이어 관점에서 바라보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게다가 우주의 힘을 끌어당기는 능력도 높아지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직감력이 높아집니다. 머릿속의 생각을 전부 노트에 쏟아낼 때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고 느낀 그대로 적으세요. 두서도 맥락도 없이 마구 갈겨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 과정이 머릿속 생각을 정리하는 결과로 이어지니까요. 노트를 꾸준히 쓰다 보면 자신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패턴을 알게 됩니다. 남겨두고 싶은 핵심적인 부분과 그만두고 싶은 습관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에 더해 자기가 바라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로. 사실 현실에서의 마법은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노력의 결실로 여겨질 만큼이나 말이죠. 마법은 뭔가 놀라운 일이라는 설정 탓에 막상 내 주변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당신이 15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손에 넣겠다고 결정했다고 치죠.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일당 1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를 15일 동안 한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하게 150만 원이 생긴다든지 마침 사려던 가방이 이벤트 당첨 경품으로 들어온다든지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선물로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마법이나 기적이죠. 기적을 바라며 마음속으로 가방을 끌어당기는 상상만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런 사람을 뻔뻔하다고 여기며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마법이나 기적은 꼭 가방을 사겠다고 결정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이 모이는 과정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요컨대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아르바이트, 즉 노력인 것이죠.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아르바이트로 가방을 얻는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행동한다면 그건 진짜 끌어당김이 아니지. 앞에서 예로 든 이야기를 읽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끌어당김이란 머릿속으로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끌어당김은 좀 더 현실적입니다. 나는 무언가를 결정하면 뭐가 됐든 당장 시도해 볼 만한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르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없다면 결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죠. 가방 이야기를 예로 들자면 가방을 손에 넣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아르바이트라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애인이나 남편, 부모님에게 사달라고 조를지도 모릅니다. 일단 매장에 찾아가 무작정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에너지를 쏟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반드시 가방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직접 돈을 벌어서 살 수도 있겠고 공짜로 얻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진심으로 가방을 끌어당기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무엇이 되었든 일단 행동을 시작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하다 보니 스스로 행동한 줄도 모를 정도죠. 그 결과 우주나 신이 꿈을 현실로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경로와는 전혀 다르게 소원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동한 건 나지만 소원을 이루어준 것은 우주신이라고 여기며 감사해야죠. 우리는 우주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행동하여 소원을 이루어졌다고 해도 위대한 근원이 도와준 덕분이기 분명합니다. 어쨌거나 끌어당김과 기적, 마법과 같은 단어는 모두 행복을 달리 표현하는 말이니까요.